1775년 역사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록합니다. 이제 막 태동한 13개의 식민지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바로 대영 제국에 맞선 거죠.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해군력까지. 사실 모든 면에서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전쟁에서 미국은 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독립이라는 정말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13개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라는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의 상황은 신생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격차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한쪽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의 정규군과 막강한 함대, 다른 한쪽은 훈련도, 장비도 심지어 제대로 된 지휘체계조차 없는 민병대뿐이었어요. 당시 모든 전문가가 미국의 패배를 예상했던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무기나 병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해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총성이 울리지 않는 무대, 외교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승리를 위한 외교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미국의 진짜 비밀병기였어요. 핵심은 바로 혁명 외교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당시 미국 대륙회의는 독립을 선언하기도 전부터 비밀통신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외무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사적 약점을 외교적 지혜로 극복하겠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처음엔 프랑스의 비밀 원조로 작은 불씨를 만들고 결정적인 세라토가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걸 계기로 프랑스와 공식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스페인까지 참전해서 영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네덜란드로부터는 돈까지 빌려오죠. 이런 외교적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페리 조약이라는 최종 승리를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친구들을 만드는 동안 세계 최강대국 영국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은 중립을 지키거나 심지어 무장 중립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영국의 독주를 견제했죠. 결국 영국 편에 선 건 소수의 독일 용병들 뿐이었어요. 전쟁은 결국 싸움터가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 먼저 승패가 갈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독립을 이뤄냈는데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곧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거든요. 당시 미국의 첫 헌법이나 다름없던 연합규약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한 가지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로 제2의 영국 왕, 그러니까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죠. 그 결과 연방정부는 세금도 못 걷고 군대도 유지 못하는 사실상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국가 붕괴 직전의 대혼란이었습니다.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주마다 다른 돈과 법 때문에 상업은 마비 상태였죠. 그러다 1786년 쉐이지의 반란이 터지면서 이 무력한 정부의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쉐이지의 반란은 조지 워싱턴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죠. 이 시스템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구나. 이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87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주의 대표들이 다시 필라델피아에 모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역사적인 헌법제정회의가 시작된 거죠. 회의장은 그야말로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나라가 안정되려면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믿는 연방주의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토머스 제퍼슨처럼 강한 중앙 권력은 결국 독재로 이어진다, 각 주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반연방주의자들이 팽팽하게 맞섰죠. 이 대타협이 바로 회의가 깨지는 걸 막은 기적의 한 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더 많은 의석을 원하는 큰 주들의 요구는 하원에 반영해주고,
인구가 적어도 동등한 발언권을 원하는 작은 주들의 요구는 상원에서 모든 주에 똑같이 2석씩 주는 걸로 해결한 거죠. 정말 절묘한 균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타협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노예 인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문제를 두고 북부와 남부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노예 한 명을 자유인의 5분의 3으로 치는 이른바 5분의 3 타협이라는 비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훗날 남북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숫자 600,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최종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 대표들이 투표한 횟수입니다. 무려 600번이 넘는 투표. 얼마나 치열한 논쟁과 끈질긴 타협이 오갔는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나라가 쪼개질 뻔했던 붕괴의 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미국 헌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문장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미합 중국의 인민은, 이건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귀족, 심지어 주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심장이었죠. 불가능한 전쟁을 외교로 이겨내고 찢어질 듯한 분열의 위기를 타협으로 극복해낸 미국의 탄생 이야기. 그렇다면 말이죠. 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이 타협의 정신은 극심한 대립으로 가득한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